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속에서 주요 기업들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가격 인상 시대가 저물고 내년부터는 신규 라인 가동을 통한 물량 확대의 새로운 전환기가 열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조 7천억 원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로 차입 부담이 커졌지만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기존 AA 안정적 신용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실적 감소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첫 분기 배당을 확정하자 최대 주주인 정부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신한은행의 보안 투자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더해지며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채권을 대거 정리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OK금융그룹이 예별 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체질 전환과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강약품이 전문의약품 성장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1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여전체 금리가 오르면서 하반기 11조 원대 차환을 앞둔 카드업계의 조달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장비 주문 폭증으로 한미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고객사 다변화와 공장 신설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급격한 성장을 이어온 반도체 업계에 최근 반도체 피크아웃, 즉 고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확대와 제품 가격 인상 추세의 한계가 꼽힙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공급 계약 비중은 40% 후반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처는 확보했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누리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의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비중 축소 의견이 더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침체가 아닌 가격의 시대에서 물량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내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최태한 SK그룹 회장은 내년 전체 반도체 물량은 올해보다 최소 50에서 60% 이상, AI 분야만 한정해도 60에서 100%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빠른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로 정면 돌파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5공장 가동을 본격화하고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팹을 가동해 테슬라의 AI 칩 생산에 착수합니다.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을 담당할 청주 PNT7 가동을 추진하며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 시점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제품 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되면서 업계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일부 둔화할 수 있지만 전체 이익 규모가 감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주가 조정과 피크아웃 우려는 반도체 산업이 가격 인상 위주의 성장기를 지나 본격적인 물량 공급 확대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최대 2조 7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인수로 인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입금 부담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양사의 합상 총 차입금은 기존 1,900억 원 수준에서 2조 5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순차입금도 대폭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기존 51%에서 61%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우수한 현금 창출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각전 영업이익은 약 2조 7,400억 원으로 인수대금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며 인수 합산 에비타는 2조 8천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정성 지표인 인수 순차입금 대비 에비타 비율은 0.8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신용평가가 제시한 신용등급 하향 기준선인 1.5배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입금은 일부 늘어나겠지만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기존의 재무 완충력 또한 튼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평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사상 첫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210원을 확정했습니다. 총 배당 규모는 약 1,674억 원으로 배당 기준일은 7월 31일, 지급일은 8월 28일입니다. 이번 배당 금액은 시장 예상치인 180원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의 최근 실적과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다소 과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와 9%가량 감소했고 부실채권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NPL 커버리지 비율 역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 규모가 크게 책정된 배경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목적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지분 59.5%를 보유한 기획재정부로 정부의 재정 여건이 배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는 배당 확대는 장기적인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정보보호를 주요 핵심 리스크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실질적인 보완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5 ESG 데이터팩 감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은행의 데이터 보완 투자액은 31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전담부서 인력 역시 96명으로 2명 축소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공식 포털 자료에서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36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4대 시중은행의 평균 투자 금액인 384억 원 선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신한금융그룹이 중장기 목표로 내세운 스캔들 제로, 고객이 강하게 신뢰하는 정보보호 방향 및 AI 활용, 망본리 완화 선제 대응 등 기존 내 강조해온 정보보호 강화 방침과 대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신한카드에서 내부 직원 통제 부실로 약 19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데이터 보안 투자팩은 연도별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단순 투자 금액 증감만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추진 사업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회사의 보안 투자 실효성과 내부 직원의 데이터 접근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OK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 채권을 빠르게 정리하며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PF 대출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2020년 7,500억 원 수준이던 PF 대출 잔액은 2023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및 공사비 상승, 고금리와 미분양 악재가 겹쳐지면서 부실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OK저축은행의 순이익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은 2024년부터 부실채권 상각과 매각 등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2024년 1조 4,100억 원에 달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7,240억 원 수준으로 약 48.7% 급증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 역시 90.3%에서 37.0%로 대폭 하락하며 재무적 부담을 크게 덜어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부실 정리 덕분에 실적도 반등했는데요.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이상 급증했으며 한국기업평가는 OK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OK금융그룹과의 이러한 빠른 부실 정리 행보가 그룹의 포트폴리오 확장 및 M&A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편 OK금융그룹은 최근 예별 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부업 철수 이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저축은행과 캐피탈 중심의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장기 계약 기반의 손해보험사를 품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최윤 회장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부강약품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1,0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외형 성장은 자회사 부광메디카의 성장을 비롯해 주요 전문의약품과 중추신경계 품목의 처방 확대가 이끌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덱시드 등 기존 전략 품목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간 가운데 조현병 치료제 라투타와 불면증 치료제 잘레립 등 CNS 전략 품목의 원해 처방액이 전년 대비 32%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9% 감소했는데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과 생산 라인 자동화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외주 가공비, 신제품 초기 마케팅 비용 증가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강약품은 향후 전략 품목 마케팅을 강화하고 라투다의 적응증 확대 임상 및 파키슨 치료병 치료제 글로벌 임상 등 연구개발 역량에 집중해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카드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내려진 이번 금리 인상 조치와 더불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의 대부분을 여신 전문 금융 채권 발행에 의존합니다. 이미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여전체 금리가 연 4%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전반을 높여 카드사의 신규 조달 금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약 11조 5,400억 원 규모의 여전체 만기가 도래하는데 기존 평균 조달 금리가 연 3.55% 수준이었던 만큼 차환 발행 시 이전보다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업계의 수익성은 이미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익은 5,9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분기 이자 비용만 1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조달 비용을 카드론 등 대출 상품 금리에 반영해 고객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와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돼 금리 인상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해 카드사들은 여전체 의존도를 줄이고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3년물, 5년물 여전체 중심에서 벗어나 단기 차입, 해외 김치본드 발행, 자산 유동화 증권 활용 등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의 단기 차입금 잔액은 6조 7,7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0.6%나 급증했습니다. 조달수단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 증가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연체율 상승과 대손충당금 부담까지 겹쳐지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 방어가 한동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창립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론이 고대역폭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열압착 본딩 장비 주문을 대폭 늘린 것이 이번 실적 향상의 핵심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한 2,511억 원,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1,303억 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률은 5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마이크론과 중국 등 고객군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발맞춰 한미반도체는 5,000평 이상의 제8공장 매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2세대 하이브리드 본도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미반도체의 하반기 매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 긍정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활에서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 소비 패턴에서 찾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소문을 듣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주가 움직임에 따라 너무 흔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입니다만 미샤 명동점에 쏟아져 들어오는 손님을 지켜보며 투자했다는 이야기, 중국 보따리상이 한국 화장품을 잔뜩 사가는 것을 보고 투자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눈으로 보거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AI 수요 얼마나 되는 걸까요? 가늠해보기 위해 아이폰의 BOM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6을 출시할 시점의 메모리 비중은 10% 정도였습니다. AP가 30%, 디스플레이가 14%를 차지했던 것을 감안하고 메모리 안에 디램과 낸드가 포함된 것을 보면 디램과 낸드가 핵심 부품이라고 보긴 좀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17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메모리 비중이 25%로 증가하며 AP와 비슷한 규모가 되었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며 디스플레이 비중은 11%로 내려가 버렸고요. 카운터포인트가 계산한 BOM은 16%가량 상승했지만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한 BOM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애플의 구매 단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공급망 관리를 잘 하기로 매우 유명한 회사인데요. AP라는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디램, 낸드,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낮은 가격에 조달합니다. 그러기에 애플은 아이폰 17을 출시하면서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조만간 출시될 아이폰 18의 가격은 20% 이상 올릴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최근 급격히 상승한 메모리 가격을 반영해 BOM을 계산하면 아이폰 18 BOM에서 50%가량을 메모리가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폰 16까지 디램 낸드를 합쳐서 AP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이 이젠 디램과 낸드 각각 AP 가격을 앞지른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보면 BOM은 전작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애플이 메모리 구매 가격 100% 인상을 수용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괜한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2026년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발표되었는데 2025년 2분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은 올라가며 총 판매 대수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삼성, 애플의 점유율이 40%를 넘는 걸 감안하면 나머지 업체들의 판매량은 20%가량 줄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저가 폰과 프리미엄 폰의 가격 차가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디램, 낸드 가격이 AP 가격을 넘었다는 이야기,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AP는 퀄컴, 미디어텍과 같은 팹리스가 설계하고 TSMC,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합니다. AP 가격엔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의 이익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설계하고 제조해서 판매하죠. 디램 가격이 AP 가격을 넘어섰고 메모리 업체의 OPM이 80%에 달한다는 것은 메모리 업체 이익이 AP를 생산하는 팹리스, 파운드리 이익의 합보다 커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디램도 판매하지만 낸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불한 적은 없지만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BOM을 통해 우리가 디램, 낸드에 얼만큼의 돈을 쓰고 있나 계산해보면 갤럭시 S, 아이폰에 들어간 디램과 낸드의 가격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250 내외인 듯합니다. 그럼 원화로 37만원 가량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조금 길어진 감이 있지만 통상 2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교체한다고 보면 우린 스마트폰 구매를 통해 한 달에 15,000원 정도를 메모리 회사에 지불하고 있는 건데요. 한 달에 15,000원. 넷플릭스와 같은 OTT 비용과 비슷한 돈을 메모리 구매에 지출하고 있는 셈인데 생각해보니 온 가족이 OTT는 같이 보는데 스마트폰은 각자 들고 다니니 이렇게 보니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메모리 판매가 계속되지 못할 거란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 10만원 올라서 구매 안 하실 분 계신가요? 애플 시총 1위 탈환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장중 엔비디아를 제치고 아주 잠깐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는데요. 애플 주식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한 번씩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알파벳 대비 10%,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50%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 중입니다. 한때 작년이죠. AI 투자 붐이 한창일 때 미국 빅테크 종목 중 AI 투자에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구글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한다는 소식, 그것도 구글의 비용을 지불하며 탑재한다는 소식에 안 그래도 엔비디아에 밀렸던 시가총액 순위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에 잠깐 뒤처지기까지 했었습니다. AI 투자 붐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빅테크들의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애플의 제조 원가 부담도 매우 커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고 조만간 출시한 아이폰 가격도 올릴 거라 하지만 원가 상승을 100% 전가하지 못할 거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AI에 투자한 빅테크들이 투자 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전망을 늦춰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나 있을까 하는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 대비 메모리 가격을 비롯해 많은 비용이 상승해 투자 회수가 어려울 거란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은 애플도 비슷하지만 애플은 높은 충성도로 가격 정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은 애플이 AI 시대 다시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반도체 가격도 시장에서 정해지고 주가도 시장에서 정해집니다. 저보다 똑똑한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있지만 언제나 상황을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는 건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 시대가 올지라도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애플 시총 1위 탈환의 의미입니다. 어묵 공장 하나에 1,400억을 투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동원 F&B가 충북 진천에 새 공장 프로틴 넥서스를 세웠습니다. 어묵과 맛살은 물론 볶음밥, 치킨 등 약 100종의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하루 최대 생산량은 40톤, 약 13만 개에 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화예요. 과거 28명이 맡던 일부 공정을 이제는 단 1명이 관리합니다. 제품은 위쪽 레일로 이동하고 작업자는 아래에서 일하는 입체형 구조도 적용했죠. 덕분에 기존 1공장보다 절반 수준인 150여 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동원 F&B의 진짜 목표는 해외입니다. 꼬치 어묵은 일본과 중국, 볶음밥과 치킨은 미국과 유럽을 공략한다고 해요. 2030년 목표는 매출 3천억 원, 수출 비중 30% 이상. 과연 K수산 단백질이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LG이노텍의 재고 자산이 석 달 만에 5천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거 혹시 물건이 안 팔려서 쌓인 악성 재고일까요? 정답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적으려고 준비한 착한 재고거든요. 최근 아이폰 17 시리즈가 전 세계 판매량 상위권을 휩쓸면서 초대박이 났는데요. LG이노텍이 공급 물량을 맞추려고 원재료와 완제품을 선제적으로 잔뜩 확보해둔 거예요. 덕분에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무려 136%나 뛰었죠. 그렇다면 진짜 눈여겨봐야 할 다음 스텝은 뭘까요? 바로 오는 9월 출시될 차기 아이폰 준비 상황입니다. 2분기 재고 흐름부터 이 차기작 준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요. 상반기의 깜짝 실적에 이어 하반기 신제품 특수까지 견고하게 이어질지 다음 분기 재고 변화를 꼭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7월 22일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